이번에는 소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죠. 소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걸 왜 배워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각 언어별로 이 알고리즘들이 구현이 돼 있잖아요. 표준 라이브러리로. 그런데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가장 먼저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본이라 함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설계하는 게 중요한지 이런 거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소팅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팅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소팅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소팅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소팅 알고리즘 자체는 복잡한 자료 구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책들에서 가장 먼저 소팅 알고리즘을 다루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나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효율성 같은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소팅 알고리즘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탑다운 어프로치라든가 보텀업, 리커시브, 디바이드 앤 컨커, 타임 컴플렉시티 등등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파티셔닝이라든가 힙이라든가 머징이라든가 이런 기본이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최선이 달라요. 예를 들면 무조건 퀵소트가 항상 좋다, 꼭 그렇진 않거든요. 링크드 리스트일 때는 또 다르거나 자료가 어느 정도 정렬이 돼 있을 때는 또 어떤 알고리즘이 좋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각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알고리즘들은 항상 최선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더 나은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들을 내가 필요하면 구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코드들이 필요했을 때 우리는 보통 구글링을 하거나 해서 검색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찾아지는 코드들 중에는 잘못된 코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있는 코드를 갖다 쓰든 내가 만들어 쓰든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밌는 거는 코딩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소팅된 데이터만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소팅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팅 알고리즘 안에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개념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소팅 알고리즘에 녹아있는 많은 개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능력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소팅된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많긴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코딩 인터뷰나 이런 걸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팅 알고리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알고리즘들이 왜 나왔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 이유도 있는 거고 특성도 있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정도까지는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에 속하고요. 느리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될 거고요. 쉘소트나 머지소트나 퀵소트나 힙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빨라진 알고리즘이죠. 빠르게 프랙티컬리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코딩 인터뷰나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머지소트나 퀵소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알고리즘들에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을. 앞부분에 쉬운 알고리즘들은 빨리 넘어가고 이 알고리즘들은 좀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언어에 들어있는 표준 라이브러리들에는 위에 나온 알고리즘들의 특징을 잘 섞거나 그 개념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할까?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인트로소트 같은 경우는 C++의 STL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팀소트는 파이썬을 비롯해서 다양한 언어들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두 값의 비교에 의해서 정렬하는 방법인데 비교를 하지 않고도 정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알고리즘들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표적으로 카운팅 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에 속하거든요. 나머지들은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녹아있는 거라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요거까지 묶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가장 먼저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빅 O 노테이션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빅 O 노테이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볼 타임 컴플렉시티 분석 기법을 점근적 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왜 점근적 표기법이라고 부르냐? 어떤 함수의 증가 양상만을 보는 거예요. 인풋의 사이즈가 n일 때 전체 수행 시간이 3n의 제곱 플러스 n, 이런 연산이 필요하다, 이만큼 연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최고차항만 남겨가지고 이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의 경향성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단순화시켜서 비교가 쉽게 하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 상수항이라는 거는 코딩의 기법,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코딩 기법에 따라서도 코드 한두 줄이 더 들어가고 빠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까지 이 타임 컴플렉시티에 반영하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코딩 능력이 좀 좋은 사람은 상수 값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아니라 구현을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작하느냐를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항이라든가 최고차항이 아닌 값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 컴플렉시티를 표현하는 함수를 단순화시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죠. 흔히 파란색 책으로 알려진 Introductions to Algorithms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맨 처음 표기법은 빅세타입니다. 빅세타. 우리는 흔히 빅5만 알고 있는데 빅세타도 있고 빅5도 있고 빅오메가도 있어요. 빅세타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3n의 제곱보다는 작고 n의 제곱보다는 크다면 이거는 n의 제곱이라는 뜻이죠. 빅세타 n의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일에 n보다 크거나 같고 3n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면 이때는 아니죠. 상수만 곱한 게 아니죠. 거기다 n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빅세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최고차항이 상수 개수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빅세타 표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워스트 케이스와 베스트 케이스가 점근적 표기법으로 표현했을 때 같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와 베스트 케이스가 타임 컴플렉시티 표현상으로 같아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만 우리가 이런 표기법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이 모든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는 지켜지지 않더라도 어느 n의 값 이상이 되면 무조건 지켜진다, 이런 특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를 빅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빅5도 마찬가지고 빅오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n이 작아질 때 특성이 좀 달라진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빅5 표기법은 워스트 케이스, 상한만 알 수 있어요. 상한만. 하한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경우에요. n보다는 크고 n의 제곱보다는 작다면 이 둘은 상수 개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n의 값에 의해서도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빅5 노테이션으로 5n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빅오메가는 오히려 반대예요. 어떤 함수가 n의 이상인 거예요. n의 이상. 상한은 얼마든지 느려질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오메가로 n,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빅오메가를 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빅5 아니면 빅세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빅5를 대부분 쓰고 빅세타는 거의 가끔 본 것 같고 빅오메가를 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석 기법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빅5 표기법만 쓰죠. 이 빅5 의미가 그냥 타임 컴플렉시티를 의미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구분해 쓰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그냥 빅5를 그냥 타임 컴플렉시티 표현 기법 정도로만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빅오메가나 빅세타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베스트 케이스는 5n, 워스트 케이스는 5n의 제곱,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5 표기법으로 워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각 코드에 대해서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해 보면서 이 점근적 표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구현이 됐을 때 이 한 줄 한 줄은 1이죠. 그래서 이거는 타임 컴플렉시티는 3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상수값은 버린다고 했죠. 근데 이걸 그냥 버리면 0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5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5원. 이런 상수들은 그냥 1로 퉁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룹은 지금 n번 돌죠. 이런 경우는 n, 5n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룹은 3n을 도는데 이런 상수 개수는 그냥 1로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n. 이거는 2분의 n인데 이런 상수 개수들은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5n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죠? 바깥 룹이 n번, 안쪽 룹이 n번이니까 n 곱하기 n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n의 제곱이에요. 이 경우는 여기가 n번, 여기가 n의 제곱이에요. 이런 경우는 최고차항만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항은 버리고
그대로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역시 이 경우는 바깥 룹은 n번 돌지만 안쪽 룹은 이 i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엔 한 번,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n번까지 돌고 나면 결국은 2분의 n의 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상수값은 다 버린다고 했고 최고차항만 남긴다고 했으니까 결국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 룹은 바깥 룹은 n번 돌고 안쪽 룹은 n번 돌아서 전체 타임 컴플렉스는 n 곱하기 m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룹 안에 중첩이 되면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는 것들은 그냥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가 되는데 그 최고차항만 남기고 나머지 차항들은 버려서 점근적으로 보는 거죠. 그 외에 타임 컴플렉시티로 O 로그 n도 있고 O 스퀘어 루트 n도 있고 O n 로그 n도 있고 n의 3승, O 2의 n승, ON 팩토리얼 이 정도 타임 컴플렉시티가 많이 쓰이고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 쓰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ON 로그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인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O 루트 n의 로그 n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많아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들 안에서 실질적으로 알고리즘들이 많이 정의가 되고 있어요. 요것만 이해하셔도 타임 컴플렉시티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근적 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타임 컴플렉시티 간의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O1, O 로그 n, O 루트 n, ON 이런 여러 가지 타임 컴플렉시티들이 있을 때 속도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는지를 한번 잠깐 보면 가장 빠른 거는 O 로그 n입니다. O 로그 n. 물론 O1도 있어요. O1. O1은 뭐 당연히 무조건 빠르죠. 그냥 콘스턴트 상수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빠른 건 O 로그 n입니다. 로그 n. 그래서 최대한 로그 n으로 속도를 줄여줄 수 있으면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루트 n입니다. 루트 n도 상당히 빨라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이 돼요. 그 다음에는 ON이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벌어지죠. 그 다음에는 쿼시 리니어 타임 또는 로그 리니어 타임이라고 부르는 n 로그 n. n 로그 n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n 로그 n은 그래도 n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죠. 또 속도가. 그 다음에 n의 제곱, 보통 쿼드라틱 타임이라고 부르죠. 많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타임, 2의 n승. 실제로 알고리즘을 구현하다 보면 가끔 3의 n승도 나와요. 3의 n승. 그런 익스포넨셜 타임이 n의 제곱보다는 커집니다. 이것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이잖아요. 이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n 팩토리얼인데 팩토리얼 타임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실 날이 있겠지만 이 팩토리얼 타임은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차이가 나요. 컴퓨터로 돌리기가 어려워질 정도예요. n이 커지면. 가급적이면 n 팩토리얼보다는 2n, 2n보다는 n의 제곱, n의 제곱보다는 n 로그 n, n 로그 n보다는 n, n보다는 루트 n, 루트 n보다는 로그 n 이런 식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면 알고리즘을 계산할 수 있으면 더 좋게 되는 거죠. 이런 소팅 알고리즘을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소트냐 언스테이블 소트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같은 값이 있을 때 정렬을 하고 났을 때 이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느냐 이거에 따라서 스테이블하다 언스테이블하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소트는 순서가 안 바뀌는 거고 언스테이블 소트는 순서가 바뀌는 거죠.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에 따라서 이 순서를 보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알고리즘들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약간의 변수 정도로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어딘가에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디 다른 공간에. 그런 알고리즘은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소팅 알고리즘들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이 준비 운동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알고리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들을 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